B아파트 수요도 수요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럼 그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단기적인 폭등까지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아파트가 부족하지 않다면 사실상 월세 가격이 오를 일이 없을 거고 전세 가격도 오를 일이 없겠죠. 대책은 100번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책일 뿐입니다.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상 다른 문제인데 저는 정부가 계속해서 좀 엇박자를 놓고 있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김효정입니다. 최근에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전세 사기의 직격탄을 맞은 빌라 등 B아파트는 여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B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현재 빌라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또 정부 대책이 과연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오늘은 랜드스타일셋 황현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빌라 시장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전세 사기 이후에 126% 룰을 적용하면서 사실상 임차인과 임대인이 둘 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아파트 시장도 보면 양극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강남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국민 평형이 50억을 넘게 거래가를 찍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방에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있고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우리 이제 양극화 차별화라고 하는데 이 빌라 시장도 양극화 차별화 시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양극화 차별화 시장이라는 게 뭐 5대5나 6대4 이 정도가 아니라 9대1 정도 되는, 그러니까 90%의 전체적인 빌라 시장은 안 좋지만 10% 정도 되는 입지가 좋고 호재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이 상당히 빠르게 좀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시장은 안 좋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있는 인기 지역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몸값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이 빌라를 포함한 B아파트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그 10%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이 양극화 차별화인데 이제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들이 이제 이런 지역들이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제 나만의 특별한 것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강에 대한 가치 그리고 공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또 서울에 보면 3대 업무타운들이 있어요. 뭐 서울역 역세권 개발, 용산,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굵직굵직한 지역들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위주의 빌라들이 거래량을 수반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중심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어떻게 보면 고급 빌라들일 텐데 제가 생각한 거는 최근에 워낙 아파트 값이 비싸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좀 밀려나서 빌라도 보다 보니까 빌라가 이제 조금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조금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B아파트라는 상품들의 수요를 우리가 좀 봐야지 되는데요.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역전세가 의외로 많이 나는 것들이 B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수요자들도 많고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한 5대5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B아파트 같은 경우는 7대3, 8대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한 20, 30%.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7, 80%거든요. 아무래도 실거주 비율보다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의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오르는 폭이 크고 매물 감소량이 다른 지역들보다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반부에 전반적인 진단을 해주시면서 126%를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임대차 시장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이게 뭔지부터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2022년도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제 정부가 공시가격 126% 룰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전에는요 공시가격의 15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 126% 룰을 만들면서 기존의 공시가격의 150%였던 이제 전세 시세가 공시가격도 낮아졌죠. 쉽게 말씀드리면 1억짜리 전세가요 126% 룰을 적용하면서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급격한 기준 강화로 인해서 이제 선량한 임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1억 기준으로 보증금 3천, 4천만 원을 임차인한테 돌려줘야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전세가 1억짜리 전세는 서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 3억짜리인데 그러면 작게는 1억 5천에서 많게는 2, 3억 정도까지의 전세 보증금을 아파트도 아닌데 반환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발생을 하다 보니 빌라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공급 자체를 할 생각들이 없겠죠. 그죠? 강제적인 시장 규제에 의한 전세 가격 인하로 인해서 임대인 및 임차인들의 피해를 보고 허그에서 또 그걸 다 대위 변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 막대한 부채가 생기고 시장 자체는 공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비아파트 수요도 수요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사라지진 않겠죠? 그럼 그 수요가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단기적인 폭등까지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쇄적인 부작용이 그죠? 도미노죠. 네. 네. 일각에서는 이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가 더 결국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월세 상환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데 저는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임대차 3법을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2020년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켜버렸거든요. 이게 저는 불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보증보험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물건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사실상 특별한 거름망이 없이 전세 대출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거거든요. 임차인 보호라는 명분 안에 허그 보증보의 가입 의무가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의 도구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니까 집값이 3억인데 전세가 2억 9,5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역전세가 일어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불량한 임대인들이 있어요. 126% 룰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전체 임차인 1000명 중에 그렇게 사고를 치는 임차인 비율이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정도 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126%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량한 임대인들 99% 이상의 선량 임대인들이 사실상 순차적으로 지금 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비아파트라는 게 제가 실거주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한 채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 텐데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문제가 뭐냐면 이 역전세가 터져서 사고로 걸려버리면 연자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택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택도 전세를 못 놓게 됩니다. 이사량 물건에는 허그 보증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가를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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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4개를 갖고 있는데 이걸 월세로 돌려야 되면 갑자기 8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시장 시스템을 이해하고 정책을 좀 입안했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결단을 내고 단칼로 무자르듯이 정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좀 큰 숲을 보고 시작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촬영일을 기준으로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새로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는데 주택시장에서 이 비아파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일단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거죠. 주거 사다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만 존재를 한다면 월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게 사실상 현 시점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서울 기준, 국민평형 기준으로요. 기준 가격이 6억이었습니다. 6, 7년 전에 6억이었던 평균 가격이 1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6억 이상의 기준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청약이라는 뭐 제도도 있지만 그만큼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주거사들로서 역할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얘기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결국 주택을 많이 짓겠다라는 건데 3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 2022년도 착공입니다. 그리고 2027년도 입주인데 아직까지 토지 보상도 다 안 끝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 같은 경우도 무더기 지금 다 취소가 돼버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공간의 한계성이 있는 이 서울 안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멸시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부셔서 아파트를 짓던, 아파트를 멸시를 하고 나서 다시 아파트를 짓던, 결국에는 이 비아파트가 갖고 있는 시장의 성질은 원자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 많이 뛰는 지역
빌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자재로 쓰일 수 있는 지역들에 있는 빌라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공급을 확대하는 게 원자재로서의 역할이라면 이미 있는 빌라들이 활용될 것이고 신축은 사실 해당이 되긴 어렵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이 갖고 계신 이제 편견 같은 건데요. 신축을 부셔서 재개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너무 단순한 생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지역이 노후도가 한 85% 정도 돼요. 근데 제가 그 동네에 빌라를 한 3동 지었어요. 한 1000가구 정도가 있다고 치고 1000가구에서 3동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노후도가 85%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제가 지은 신축 3동으로 인한 노후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질까요? 결국에는 그 지역엔 노후된 크게 변화가 없겠죠. 물론 이 빌라가 100동, 200동 막 이렇게 지어진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다. 그래서 신축이든 구축이든 간에 아파트의 원자재로서의 쓰이는 내용들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 공급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비아파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어떤 곳에서는 신축 빌라를 지어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도 몇 년 동안 플래카드를 이제 걸어놓기도 하고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실제로 지금 비아파트가 부족한가요?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비아파트가 부족하지 않다면 사실상 월세 가격이 오를 일이 없을 거고 전세 가격도 오를 일이 없겠죠.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노량진 뉴타운이라는 동네를 지금 재개발을 합니다. 노량진 동 전체를 봤을 때 그 동네에는 한 1000개 정도의 빌라가 현재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개 정도의 빌라가 있는데 지금 뉴타운이다 보니까 이 노량진 뉴타운이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있거든요. 근데 13구역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인 거고 나머지는 관리 처분을 앞두거나 철거나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구역과 3구역도 결국에는 관리 처분이 될 거고 이주가 되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노량진이라는 동네에 빌라가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00개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노량진이라는 동네는 앞으로 빌라가 몇 개 남죠? 100개밖에 안 남죠. 비아파트의 속성 중에 하나가 멸시로 재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를 부셔서 빌라를 짓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니까. 공급 속도보다 멸시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국토부에서 8월 15일 이전에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만 해도 이게 3번째가 4번째 공급대책이에요. 대책은 100번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책일 뿐입니다. 공급이 이루어진 거는 사실상 다른 문제인데 저는 정부가 계속해서 좀 엇박자를 놓고 있지 않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자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지 될까요? 그걸 살려는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될까요? 공급자한테 줘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정부의 생각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과자의 원가가 뭐 100원 정도 하는데 정부에서 90원을 지원해 준대요. 그럼 과자 공장에서는 저렴한 금액의 100원짜리 공장을 많이 만들 수 있죠, 과자를. 그래서 그 과자를 만드는 공장에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과자가 만들어졌는데 아무런 수요가 없어요. 과자를 사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죠?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러면 그걸 본 사업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과자를 만들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안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를 짓던 비아파트를 짓던 공급을 늘리려면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발생하는데 공급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많은 인센티브를 쥐어준다고 하더라도 공급 자체를 안 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110 대책에서 말을 뱉었습니다. 비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 종합부동산 양도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주겠다.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좀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비아파트를 시장에서 선호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공급으로 인해서 이미 남아있는 물건들까지도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수만 세대의 비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외곽 지역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뭐 3기 신도시 인접 부분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연천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저기 평택 주변이라든가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뭐 양주 쪽 이런 지역은 가능합니다만 그런 지역의 비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요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지어야지 되는데 온전히 그건 사실상 민간 건축업자들이라든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사람들이 진행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러한 상품들을 수요자들이 기꺼이 내가 상품을 구입해서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마음 편하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지 말만 수만 가구 짓겠다, 뭐 수십만 가구 짓겠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수만 가구의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비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일단 그 세제 혜택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020년도 기준으로 한 5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160만 채예요. 엄청나죠.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비아파트 160만 채는 다 도시만에 있겠죠. 이분들이 지금 되게 연자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정부에서 당신들이 주택 여러 채 사서 서민들한테 주택 공급하게 하면 우리가 세제 혜택 많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줬던 혜택을 뺏는 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페널티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정부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부를 믿을 만한 어느 정도의 사회 기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세제 혜택을 좀 정확하고 우리 좀 강단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세제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켜볼 겁니다. 임대사업에 관심 있으신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도 정부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또 세제 혜택을 주고 조금 풀어주면 그러니까 저희는 전세 사기를 일단 한번 겪었다 보니 다시 병행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비아파트 임차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한 번 당한 일은 다시는 안 당합니다. 요즘 저도 이제 주택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세를 놓고 하다 보면 와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집을 구하러 오신 젊은 분들한테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효정 씨도 엄청 따지실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안 따져요? 따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126% 룰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알아서 딱 봐서 뭐 전세 주변 시세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7, 8천이야. 전세 안 들어가겠죠. 누가 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시장 정화 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질 걸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